저 강성주입니다. 저는 북후면 무랑기라고 하는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 문경으로 가서 자라다가 뭐 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육사 제가 그 기자를 했습니다. 78년부터 문화방송에서 기자를 해서 30년은 문화방송에서 근무를 했고 5년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에서 독립적인 지금 기구 산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하는 거기에 5년을 근무했고 그래서 35년 동안 말하자면 78년부터 2013년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5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업에서 배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현대사 70년 그러니까 1945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70년을 강의를 했는데 묘하게도 제가 따져보니까 78년부터 한 35년 동안은 2015년까지는 제가 1945년부터 그 70년인데 35년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78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가 바로 겪은 현대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반반 섞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지나서 지금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1991년에 미국이 1차 걸프전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1990년 8월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그게 1990년 8월인데 그때 제가 여름 휴가 중이었는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게 말하자면 일종의 큰 일이 돼서 제가 휴가를 중단하고 그 현재 출장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쭉 에스컬레이터 되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군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주도해서 다국적군, 유엔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인 게 1991년에 1차 걸프전이고 그 뒤에도 쭉 전쟁 상황이 계속이 됐었죠. 그러다가 2001년에 말하자면은 9.11 사태가 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개입을 해서 자기들의 일종의 국익이 되겠죠. 나라의 어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그 과정인데 저는 1978년에 입사해서 1991년 그 이라크에 출장을 가서 제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우리 육사 선생님께서 기자를 하셨습니다. 그 중앙일보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조선일보인데 그 두 군데서 그 당시에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걸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도 같은 그 후배 기자로서 제가 리포트했던 거 한 2분 남짓한데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내일 밤 MBC 뉴스였습니다. 평시한 사태는 유엔이 정한 이라크 철군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쟁과 평화에 관련되어서 이제 뿌리게 들어선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최고 부시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선전포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평화로 가는 마지막 표례에 있는 케이아르 유엔 사무총장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비난 오늘 오전 바그다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케이아르 총장의 평화 노력이 많이 속도로 돌아가는 EC 소속의 외무장관이 후세인을 만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국 외무장관 15일 후 곧 연합군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세상의 전국들 프랑스, 영국, 유럽, 캐나다, 미국, 서방 주요 국가들의 많은 시도에서 대만 사태를 전쟁 대신 통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글라데시 MBC 뉴스의 강성주 특파원 케이아르 후세인 이남선부터 도망합니다. 케이아르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시작된 이 회담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아르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중으로 회담의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케이아르 유엔 사무총장은 어젯밤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과 한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그다드 방송은 어제 회담이 이해심 깊은 태도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35분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35분 저녁 이편으로 도착한 케이아르 유엔 사무총장은 공항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discussed with the Iraqi authorities all aspects of the problem. Absolutely all aspects of the problem. That is their mission. And in that way I can say that it's the mandate they have from the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Organization. 케아르 총장도 자신의 이번 방문에 대해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해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케아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30일 요르단에서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과 만나서 현 사태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 유엔은 내일 오전 10시 비상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이라크 관영 I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NA 통신은 그러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의회 소집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측 통계는 작년 12월 7일에 모든 외국인 인질에 석방 등 중대한 조치들이 이라크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례에 따라 내일의 비상회의도 이번 사태 해결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강성입니다. 자, 보셨죠? 제가 이때가 40살 때입니다. 지금은 70이고, 1991년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걸 맥락을 설명하면 굉장히 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육사와 그리고 육사가 활동했던 시절의 그 신문과 방송, 이렇게 잡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육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언론, 기자로서 그렇게 한 게. 근데, 그 당시에 경험했던 분들 아니면 그 뒤에 논문을 쓴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 시절,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 30년대 혹은 40년대 우리가 일본 치하에 일본 강점하에 있을 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엄혹했고 힘들었고 또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자는 지금의 기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는 물러났지만은 지금은 기자들이 말하자면 기레기라든지 뭐 이런 나쁜 평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일종의 지사였습니다. 지사. 이 뜻지자를 쓰는 그런 지사였고 혹은 국사, 나라 국자를 쓰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선봉이 되거나 혹은 그런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그런 이제 뜻깊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로 그때는 평가를 받았고 또 사실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도 육사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일종의 생활인으로서의 기자, 그거는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1940년에 신문이 물론 폐간이 됩니다만은 30년대에서 40년대 이렇게 지나갈 때 동아일보의 기자의 월급이 그 당시 화폐로 60원, 간부들은 70원에서 80원 이렇게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괜찮다고 하는 교사들이 50원, 의사들이 75원, 은행원, 금융인들이 그때 뭐 그렇게 금융기관도 많지도 않고 그겠지만은 그분들이 한 60원 정도 이렇게 할 때 동아일보 기자들은 60원 혹은 간부들은 부장이나 국장 간부들은 70원, 80원 이렇게 월 받았다고 하니까 그 생활도 되면서 또 하나 운동, 그때 말하는 운동이라는 건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민족의 어떤 광복을 나라의 그걸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뭐 좌파든 우파든 그런 이념적인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겸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기자였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그런 엄혹한 시절에 40년 짧게 살다 간 우리 육사를 회상을 하거나 이렇게 볼 때 문학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또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자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뉴스를 전달하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기자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사는 또 하나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그 활동하던 그 1904년에 태어나서 활동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그 6년 이후, 그 6살, 7살 이후의 그 삶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주 그 어렵고 그 힘든, 그리고 불만이 많고 도저히 그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퇴폐적인 그런 데까지 빠질 수 있는 아주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특히 육사는 그 감옥을 17번이나 이제 경찰서하고 합쳐서 이렇게 출입을 할 정도로 그 굉장한 그 힘든 어려운 삶을 온몸으로 살아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가 어떻게 생겨나고, 즉 유럽하고 우리 동북아의 어떤 식민지 혹은 제국주의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게 한 250만 년 전 혹은 300만 년 전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에 출현을 해서 거기에서 좀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집트를 거쳐서 말하자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중동 지역,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으로 나와서 인류가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만 해도 우리는 당연히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문자가 없었으니까 기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자 혹은 언론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문자가 생기고 나서도 한참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사실은 그때도 뉴스는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책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때 뉴스가 더 필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로서 그때는 어떤 천재지변, 자연의 어떤 현상, 아니면 큰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든지 가든지 등등 하는 게 자기 생존하고 바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하지만은, 옛날에는 뭐가 내일 비가 올 거다,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런 위험, 자기를 지키기 위한 위험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서 뉴스가 굉장히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원시인도 뉴스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뉴스를 전달하는 수단, 그걸 미디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매스미디어 혹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 미디어는 매스 미디어가 아니고 오럴, 입으로 하는 게 뉴스였습니다. 제일 첫 단계, 인간이 태어나서 말을 하게 된 것도 전문가들의 설명을 빌리면은 말을 하게 된 게 거의 한 3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말 없이 그냥 이런 신호나 소리로 이렇게 짧은 소리로 이렇게 서로 그걸 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 된 거는 그 원인은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돼서 수많은 동물 중에 말을 인간이 하게 되는지. 근데 그것에 제가 이렇게 올린 설명은 돌연변이가 있었다. 음성기관이 갖춰지면서 서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가령 그런 걸로 해서, 말은 저는 어떻게 생겨난지 모릅니다만은 문자는 생겨난 게 서기 3,500년 전에서 서기 혹은 3,000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고학적인 그 발굴물로 볼 때 한 서기 전 3,500년 혹은 3,000년 그 사이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말로 할 때는 뉴스가 전부, 지금도 사실은 중요한 뉴스는 말로 됩니다. 둘이 만나서 혹은 셋이 만나가지고 귓속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게 진짜로 중요한 뉴스고, 그거 한 거지 이 TV에 나오거나 라디오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거나 한 거는 그 일반화된 그거고 아주 중요한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원시시대,
석기시대 그때의 오랄 뉴스, 구원 뉴스, 말로 하는 그 뉴스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단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마라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터키 땅 알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땅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다를 건너면, 지중해고 바다를 건너면 그게 그리스가 되니까 싸울 때 이게 바로 말하자면 구원 뉴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에 이겨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해서 달려간 게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 마라톤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도 이란에서는,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란은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자기들이 옛날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때도 마라톤을 종목에서 뺐습니다. 물론 올림픽 할 때도 마라톤 선수가 출전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테네에 그때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 3차가 있었는데 2차 전쟁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서 그 뒤로 후손들은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 뉴스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손으로 이제 쓰는 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알가 보면은 이 죽간이라고 하는 거,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써서 하는데, 옛날에 지금도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거 펴죠. 이렇게 둘둘 말아온 거를 펴는데 종이에 쓴 게 아니고, 종이는 아시다시피 서기 105년 채륜이라고 하는 관리가 그걸 이제 발명을 한 게 종이가 되는데, 이 뉴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이 종이하고 그 다음에 인쇄술,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갖춰져야 하나의 이제 뉴스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뉴스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이것처럼 손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왕에게 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다든지 가령 등등 이렇게 하는 게 그 두 번째 단계의 뉴스였고, 세 번째 단계는 활자입니다. 활자. 이거 설명 잠깐 드리면은, 요게 바로 아주 초기 시대의 문자, 그러니까 서기 3500년 혹은 3000년 전에 쓰던 쐐기 문자가 이란의 테헤란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행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쐐기 문자를 쓴 그 점토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큰 게 한 요 정도 되고 작은 거는 거의 손바닥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쐐기 문자가 대표적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바로 그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이라고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이 돌 비석입니다. 키가 한 2m 20 정도 굉장히 높은데, 이 비석에다가 286조인가 그 민법에 관한 거, 형법에 관한 거,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동해보복의 원칙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죽이거나 해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런 같은 보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선진적이고 아주 관대한 처벌을 강조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죽이면 따라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끼쳐도 그냥 생명을 뺏어버리거나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입은 손해만큼 이렇게 상대방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 속 함무라비 석비의 제일 윗부분인데, 이거는 신이고 함무라비 왕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데, 이 법이 그럼 이 쐐기 문자가 어떻게 돼서 해독이 됐는가 하면은 1800년대 중반에 이란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가 이란의 베히스툰이라고 하는 이렇게 석비죠. 석비가 있는데 거기 세 가지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독을 함으로써 이 신비가 풀렸고, 또 한 가지가 유명한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거는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발견돼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갔을 때 거기서 발견을 했다가 냉중이 영국에 뺏겨서 지금은 영국 박물관, 소위 말하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로제타 스톤도 3가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3가지 문자로가 기록된 게 없고 2가지로 기록된 게 그 삼전도에 있는 우리나라 그 인조 대왕인가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을 하고 거기 삼전도에서 삼두구계라고 하나요?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나서 청나라가 비석을 세운 게 그 지금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있는데 거기가 앞면에 한자, 뒷면에 자기들이 쓰는 몽골로 돼 있는 그런 그 한자가 있는데 지금 거는 뭐 다 우리가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해독이 되는데 옛날에 말하자면은 로제타 스톤도 이집트의 신성 문자, 그 다음에 그 민중들이 쓰는 민간 문자, 그리고 3번째 그리스에서 쓴 그 3가지 말로 돼 있어서 그것을 해독을 하는데 20년 혹은 30년이 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함무라비 법전도 굉장히 그 영국 그 군 장교인데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서 그걸 해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인류의 그 신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이 뉴스 미디어에서 딴 얘기가 너무 나갔는데 그래서 구호 뉴스, 그 다음에 손으로 쓴 거, 그 다음은 활자입니다. 활자로 이제 돼갖고 하는데 이거는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발명해서 찍은 42행, 그러니까 42줄, 42행 성서인데 그때 말하자면 양 껍데기에 해가지고 지금도 내부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활자 문자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게 이제는 신문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 역사로 치면은 1609년, 그 다음에 그거는 주간지가 처음 나온 게 그거고, 1609년이고, 그 다음에 신문으로 나온 게 1650년 정도 돼서 일간지가 유럽,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문이 나오고 난 뒤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신문이 모인 것 같은 잡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전파로 넘어갑니다. 잡지가 나오고 난 뒤에는 라디오가 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이 되고, 지금은 SNS가 돼가지고 이게 뉴스가 이렇게 그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고, 그 매체들이 나타난 데는 다 거기에 따른 해당 그게 있었겠죠. 수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디어의 발달 단계는 이걸로 설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가 평생을 갇혀서 살았던 그 질곡 속에 살았던 우리 식민지, 소위 말하는 식민지는 우리 역사에 보면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역사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있는 거기에 있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상인들이 그러니까 상업이 번성했던 나라죠.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바로 아프리카 북쪽, 지금 튀니지가 있는 거기에 세운 카르타고라는 나라입니다. 카르타고는 우리가 한니발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으로 로마를 쳐들어가서 거의 많이 이기다가 끝에는 지게 된 그 유명한 장군인데, 한니발 장군이 말하자면은 페니키아의 식민지인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식민지가 그렇게 있어서 그 대표적인 지명으로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독일에 있는 쾰른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쾰른은 뭔가 하면은 로마 시대 때는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이기면은 군인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주둔을 합니다. 그거는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 말하자면 제국의 어떤 그 지배적인 형태가 되는데, 거기가 있으면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해 있으면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국에서 로마에서 말하자면은 배추니 쌀이니 실어다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농사 지어서 거기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먹으면서 그 땅을 지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말하자면은 그 경작지를 콜로니아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말이 변해서 쾰른이라고, 물론 C가 K로 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쾰른이라는 단어가 그 로마 시대의 콜로니아를 나타내는
혹은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콜로누스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식민지가 있었고, 당연히 전쟁하면은 노예를 잡아오고 땅을 자기 걸로 하고 보물을 뺏어오고 가는 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대항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492년, 우리가 잘 알듯이 1492년에 이거 옛날 책에 있는 지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이 1492년에 말하자면은 대서양을 건너서 남북미가 스페인에 말하자면은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돼.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 연안 지역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연안 지역을 자기들 식민지로 삼아서 이렇게 하다가 유럽 열강들이 인도, 그 다음에 이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다가 이쪽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 오는가 하면은 아편전쟁,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문을 열게 한 운양호 사건 등등으로 해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시작된 게 1492년. 그렇게 돼서 이쪽이 쭉 되고, 세계 일주도 그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등등 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두 번째 단계로 식민지가 그때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식민지가 그게 된 거는 19세기 들어와서 유럽 열강들이 말하자면은 특히 민족주의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땅을 많이 갖는 놈이 최고다. 그게 부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왜 우리는 그게 우리 땅이 없느냐, 해외 식민지가 없느냐 등등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식민지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영국도 쭉 해서 인도도 그걸 하고, 인도에서 밀린 프랑스는 주로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를 자기들 영역으로 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밀린 나머지 나라들은 여 밑에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은 필리핀을 300년 이상 식민 통치했고, 1898년 미서전쟁 이후에 미국한테 지면서 미국이 일본이 쳐들어올 때까지 1942년까지 말하자면은 필리핀을 또 식민지로 삼았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앞서서 쭉 하다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독일이 식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태리하고 비슷하게 국가의 형성이 좀 늦었습니다. 왕국으로 이렇게 많이 분열돼 있다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그걸로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독일은 여기 남아있는 거, 가령 중국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독일은 여기 산동반도를 자기 그걸로 해서 자기 세력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칭따오라고 가면은 독일 맥주가 있죠. 칭따오 맥주라고 하는 독일 기술,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이용해서 한 맥주가 지금도 많이 팔리고 또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건데, 그러니까 독일은 좀 늦게 여기 오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뒤에 일본이 1차 대전에 말하자면 승리하는 연합국 쪽에 일본이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일 동맹입니다. 우리도 국사시험 배웠잖아요. 일본이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인, 그러니까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으로 나서지만은 그전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거나 혹은 만주를 어떻게 하거나 등등 할 때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자기의 제일 큰 적이 그 당시에 러시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정 러시아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은 여기서부터 가령 우리나라에 와서도 고종 때 거문도를 점령한 이유도 말하자면은 잘 아시지만 그때는 배가 석탄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들려가지고 물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석탄도 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싣고 온 세상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배의 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소위 말하는 거문도를 영국이 2년 동안 무단 점령한 것도 사실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이제 그 작전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육사가 처했던 그 식민지, 그걸 이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유럽 쪽이나 이쪽은 말고 우리 이 동북아시아만 보면은 중국이 제일 먼저 서구 열강한테 서세 동점이라고 그래서 서구 열강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그렇지 거의 필요한 데는 다 뜯겨 나간 거의 식민지 같은 신세가 되는 게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은 미국이 제일 처음에 왔죠. 1853년에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일본을 놓고 해서 일본을 문을 열게 되고, 거기에서 일본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좋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이 이 동북아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제일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뒤에 메이지 유신을 1868년에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 국서를 보냅니다. 말하자면은 국왕이, 황제가, 천황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고종 임금한테 자기들이 더 상급자인 것처럼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국서를 보내니까 우리 대원군이 그때 받아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수신을. 그게 세 차례 겹쳐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손을 봐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정한론이 대두되게 되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1875년 곧 이듬해 1876년에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이제 개항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자기들이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개명된 나라, 개화된 나라라는 그런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우리 한국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말하는 만주라든지 이쪽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자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뒤에 순차적으로 1905년에 일본의 거의 보호국이 되고, 그 다음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 육사가 1904년생이니까 만 6살, 그러니까 7살 때가 되겠죠. 1910년 8월 달에 우리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말하자면 식민지를 보면은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 여러 나라들이 식민 정책을 펴고 그랬지만, 가령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인도를 되게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 특징이 간접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현지인들을 많이 그걸 고용을 등용을 했기 때문에 현지인들에 대한 교육 투자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영국이 잘한 걸로 이렇게 식민지 국가 중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프랑스는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거죠. 자기들 뺏어가고 자기들 물건을 뭐 강제로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게 되지만은, 이 큰 틀로 이렇게 볼 때 식민지를 경영한 나라들 중에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탈은 기본으로 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거는 뭐 다 똑같고, 영국의 특징은 인도를 대표적으로 해서 간접 통치를 하면서 그쪽에 인도가 물론 그때는 한 500여 개의 이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로. 그래서 그걸 이제 간접 통치하는 그런 거고, 그 대신에 현지인들을 등용하면서 현지인들의 등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영국은 맡아줬다. 그런 차이가 있고, 프랑스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직접 통치, 자기들이 관료라든지 군인들을 보내면서, 또 하나는 프랑스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영국하고 약간 다른 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에 일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근데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프랑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탈을 하고 등등 했지만은, 그 식민지라는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동티모르라는 나라 아시죠? 동티모르. 거기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쪽 요 위에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동티모르가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네덜란드가 독립을 허가하지 않아서 49년까지 자기들 독립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1949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 동티모르라는 조그마한 섬나라는 네덜란드가 1975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그러다가 이제 시대적인 추세가 많이 변화하니까 식민지가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1945년 그때 독립했지만은 그때 보면은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될 때 처음에 참여한 나라들이 51개, 51개국이었습니다. 지금 유엔이 몇 개국이죠? 나라는 193. 그다음 나라가 아닌 그런 조직이 2개. 그래서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보다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자면은 한 70여 년 동안에 나라가 전 세계 나라가 4배로 늘어난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독립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면 1960년 한 해 동안에 17개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전부 갈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라라고 하는 게 가령 19세기, 20세기가 시작할 때 나라라고 하는 게 이디오피아는 독립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이디오피아하고 이쪽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지금도 물론 있고, 요 서쪽에 있는데, 라이베리아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미국에서 1860년 그때 이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면서 그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고향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라이베리아는. 그래 되니까 그 2개 나라,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쯤 되면 아프리카에서 이 에티오피아 왕국하고 라이베리아 공화국만 주인이 있었지. 나머지는 전부 식민지였습니다. 가령 여 밑에 몇 개까지 말썽이 났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 뒤에 말하자면은. 그 정도로 식민지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바꾸고. 그래서 이 식민지, 이 어려운 식민지를 살아온 우리 육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서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신문이 굉장히 일찍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조보, 아침 조자를 쓰는 조보라고 하는 신문이 1895년까지 쭉 발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걸 담당하는 관리가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쓰죠. 어디 가면 몇 자 기별을 하라고 그러고 소식 할 때 그 기별이라는 게 기별설이라고 하는 관리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조보라는 거를. 아침 조자에다가 신문할 때 그 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일종의 관영이죠. 민영이 아니고. 관영신문이 말하자면은 1895년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1876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고 나서 나라가 이제 이제 쭉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말하자면 외국하고의 교류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신문 같은 것들이 근대적인 언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일본이 이제 거의 보호국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빼앗깁니다. 경찰권이라든지 나머지 사법권이라든지 등등 빼앗기고, 그다음에 동해 서해 쪽에 여러 가지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인도 들어오게 살고, 그다음에 그 일본인들에 대한 불평등 조약을 우리가 맺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나라를 뺏긴 1910년 이전에 1910년은 우리가 국권이 없어지면서 총독부라는 일본의 통치기구가 생겼고, 그전에는 통감부라 그래서
어떤 일종의 고문 내지는 자문기관으로서 일본 통감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그건 통감문데 그게 5년 있다가 그걸 거치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국권이 상실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1906년에 말하자면은 서울에서 일본인들을 위한 신문이 경성일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서울을 개이죠. 그 경성이라고 일본 일제 때는 서울을 경성이라 그랬죠. 그 경성일보라는 게 일본어판으로 신문이 1906년에 생겨서 1910년 8월에 우리가 국실되면서 바로 그 뒷날 그 당시에 나오던 신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경성일보는 남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리고 노일 전쟁을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그 노일 전쟁을 취재하러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로는 배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쳤었죠.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1904년 그 노일 전쟁 때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 전에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들은 와가지고 우리 한반도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이런 신문을 경성일보라는 걸 만들었고 나머지 영국인 기자는 와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다른 우리 그때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국신문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기자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이승만 기자라고 쓴 기자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기자입니다. 초대 대통령. 그 전에는 다른 명칭을 다르게 썼습니다. 기자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기자라는 한자를 그대로 쓴 거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국신문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글 신문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최초의 신문은 어차피 정부입니다. 정부가 한 한성순보 열흘에 한 번 나온다고 해서 한성순보 그게 한 2, 3년 나오다가 한성주보로 바뀌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게 1886년쯤 됩니다. 그러다가 1896년 그 무렵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독립신문 서재필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독립신문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신문이 쭉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국화하면서 경성일보라는 신문을 만들고 그 무렵에 영국인 기자 베델 기자가 와가지고 대한매일신보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1910년 이제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때 국권을 일본 놈들이 그걸 하자 말자 바로 이틀자로 그 당시 나오던 신문을 다 폐쇄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나오는 신문을 다 폐쇄를 하고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을 떼버리고 매일신보라고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한 한글 신문인데 그거는 자기들이 쓰던 경성일보의 어떤 자매지로서 이렇게 하나 하고 그다음 영자신문 하나 하고 그래서 세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10년 8월 30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잘 알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역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첫째는 무단 통치라고 그래서 일본은 아예 조선 총독 아시겠지만 1895년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 대만 총독은 군인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조선 총독은 육군 대장 혹은 해군 대장을 조선 총독으로 쓸 수 있도록 아예 자기들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헌병경찰이라고 그래서 헌병대가 말하자면 경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군 관계 역할을 하던 그런 아주 삼엄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1910년부터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 10년을 무단 통치기라고 아주 무식한 그런 통치인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1920년부터 한 1년까지 한 10년은 문화 통치기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192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신문하고 잡지를 말하자면 허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무식하게 아주 여러 가지 그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자기들의 어떤 말하자면 리뷰 해본 결과 이제 그런 결론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진고개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충무로죠. 거기 이렇게 주로 모여 살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표가 조선 총독을 만나가지고 아니 그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런 신문이나 있는 걸 잡지나 있는 걸 허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아니다. 그 3대 총독인데 아니다. 이 사람들도 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소화해낼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꿀뚝이 있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여론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 한국 그 지도적인 한국 사람들이 어떤 동정 같은 걸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 그것도 조선인들이 내는 자기들 말로 하는 신문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말하자면은 자기들로 보면은 이 조선인들의 동정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물론 일본 그것도 하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한 일본 신문하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 신문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은 그것이 비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3.1 그러니까 1919년에 3.1 운동에서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죠. 그리고 그거는 3.1 운동은 그 자체로서 중국이라든지 심지어는 인도까지 그 영향을 끼쳐서 그 식민지 그 국민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을 위한 그런 활동을 자극하고 유인한 그런 계기가 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나온 논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민심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불만을 가스를 배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한다. 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허가한 신문이 잘 아시겠지만 3개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시대신문. 이렇게 해서 3개인데 이것들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신문 한국 조선 사람들 조선어로 신문 만들어라. 원하는 사람 신청해라. 그러니까 수십 군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 총독부 당국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친일적인데 2개. 그다음에 중립적이고 약간 저항적인 우리 한국 민족주의 계열의 1군데. 그렇게 해서 친일은 조선일보, 시대신문. 그다음에 우리 민족 약간 저항적인 민족주로서 동아일보 이렇게 애초에 자기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비밀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시다시피 대정친목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대정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의 조선의 식민지 백성이지만은 기업인들하고 실업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친목단체. 지금도 그렇진 않지만은 어느 기관이나 뭘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가령 청소년 협의회, 방범 협의회, 그 비교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대화 채널이 있는데 그 대정 친목회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친일 실업인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주고 또 하나는 민원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참정권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 사람처럼 같은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일파 아니죠. 그다음에 나머지 동아일보는 우리가 잘 아는 자유당 때 부통령도 하고 그랬죠. 김성수 씨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운영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도 한 그 당대의 조선의 최고의 부자였죠. 거기서 해갖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하나 민족주로서 그다음에 친일주로서는 조선일보하고 시대신문 이렇게 해서 3개가 했는데 그게 1920년 조선일보는 3월 6일 동아일보는 4월 1일 나머지 신문 2개는 4월 1일자로 나오고 조선일보는 3월 6일자로 조금 먼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신문이 지나갔는데 조선일보는 처음에 친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정 친목회에 걸마가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그때는 신문이나 잡지를 한다는 거는 자선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잡지도 송 교수님 한 5번 내다가 문 닫고 가령 1920년에 허락된 신여성인가 그거는 신랑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잡지를 내는 전주 부자 김원주라고 하는 이대 졸업생인데 그분이 이렇게 잡지를 그걸 했는데
신여성 맞죠? 내가 4번인가 내고 자기가 여자가 이혼하는 바람에 돈이 없으니까 잡지를 문을 닫고 뭐 가령 이런 예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는 신문이 뭐 한 3년 나오면 길게 나오는 정도고 나머지 뭐 몇 달 아니면 뭐 막 그럴 정도로 아주 열악하고 신문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이제 곧 망하겠군 이렇게 할 그 정도로 했는데 이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그 친일 그러고 그러니까 독자가 이 확장성이 없죠. 그러다가 그 유명한 친일파 송병준이한테 넘어갔다가 그 뒤에 우리 저 민족운동가인 신석우 선생한테 넘어가서 사장을 월남 이상재 선생이 맡고 그것도 또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다시 어려워져서 1933년에 그러니까 신문이 창간하고 13년 뒤에 지금의 방씨 가문 중에 평안도에서 금광을 하던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조선일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논 백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이 조선일보를 인수할 때 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135만 원인가 지불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간 거죠. 그럼 그 전에 1926년에 신석우 선생이 그거 할 때는 85,000원 그 당시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쌀 4,300가만이라는 돈이니까 지금 한 뭐 1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은 하여튼 신석우 선생도 그렇게 해서 그거 하다가 도저히 경영이 안 돼서 말하자면은 그 조선일보 방응모한테 계초 선생한테 그걸 넘기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막강한 자본력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운영하게 되고 그 아들 그다음에 그 아들 해서 지금은 방상훈 회장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가족 기업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동아일보의 옛날 사옥입니다. 광화문 내거리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근데 이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가 월급이 60원, 70원, 80원 되는 교사 그 은행원보다도 높은 거의 의사급의 월급을 주고 기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옥도 이렇게 그 광화문 내거리에 그 뜻은 인천 김성수 선생은 우리가 이 총독부를 늘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 내거리에 사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높은 뜻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지었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면은 한번 3층인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광화문 내거리 가면 보이시죠? 교보 문고 앞에. 그때 여기 3층까지 있었고 사실은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쪽은 큰 길이니까 종로통 길이니까 더 못 내고 이쪽으로 요만큼 내고 위로 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6층이 되는데 지금은 일민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왜 증축을 했는가? 동아일보 자체도 인원이 이제 늘었고 그 동아방송 DBS 지금은 없어졌죠. DBS라는 동아방송을 동아일보가 옛날에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지금은 충정로 사옥이 있고 요 옆에 지금 요 자리가 굉장히 한 21층인가 높은 그것도 신사옥을 써가지고 지금은 채널A 방송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인데 조선일보 사옥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가 말하자면 그 당시도 지금도 둘이 서로 라이벌로서 그걸 하는데 이거는 이 조선일보 사옥입니다. 조선일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고는 조선일보가 사설에다가 우리가 사옥으로도 동아를 눌렀다. 말하자면은 아까 그 광화문 내거리에 보신 그 3층짜리 그 사옥이 지금도 기본이 남아있는 그 사옥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크고 훌륭한 사옥이었습니다. 가령 194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렇게 문을 닫을 때 그 직원들이 900명이 양사가 넘었습니다. 동아일보도 900명이 넘고 조선일보도 900명이 넘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죠. 기업 자체로. 그런데 조선일보도 이제 그 뒤에 1933년에 그 방씨 쪽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막대한 신문이 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문을 닫을 때, 그러니까 총독부에 의해서 강제로 폐간될 때, 부수가. 그때는 이게 우리 분단되기 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때 뭐 다른 거 다 빼고 저는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고 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하나 좋았던 거는 가령
서울에서 경성에서 기차를 타면은 만주까지 갑니다. 우리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도 저 봉천으로, 봉천이 지금은 뭐가 되나? 심양인가요? 네. 그 서울역처럼 옛날에 제가 처음에 91년 수교하기 전인데 갔을 때 심양역이 서울역하고 똑같았습니다. 모양이. 빨간 벽돌로 지어가지고 지금은 뭐 다 헐고 새로 크게 지었지만 저 할빈역도 그렇고. 근데 그때 우리 저 굉장히 힘들고 했지만 그거는 저 빼고 단지 이 사람들이 안동역 예를 들어서 기차 타고 경성 가서 거기서 저 그때 아시죠? 저 서울에서 서울에서 말하자면 평양으로 해서 가는 기차는 하행선입니다. 상행선은 서울에서 부산 거쳐서 도쿄로 가는 게 상행선입니다. 그때 일본 제국철도의 중심이 동경입니다. 도쿄. 잘 아시죠? 그때 보면은 이 상행선 할 때는 이놈들이 부산까지 가죠. 그럼 부산항 제1부두까지 기차가 부산역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소위 말하면 부관 페리 탈 수 있게. 그럼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타고 우리는 도항 증명서, 이 신분증 말고 도항 증명서가 있어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배를 타고 어딥니까?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도쿄 가는 거. 그게 상행선 열차고. 가령 이제 하행선을 타면은 경성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로 해서 만주로 가는 거. 그럼 만주 가는 기차가 우리 송기정 선생도 그랬지만은 거기 가서 시베리아하고 철도하고 만나가지고 유럽 베를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이름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 면에서는 나보다도 훨씬 머리가 크고 지금은 가령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38선 이북 그러니까 휴전선 북쪽은 갈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섬 아닌 섬이 돼 있는 그 현실이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열린 사고를 잊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보다도 이 사고의 틀이 우리 육사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고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거기에 물론 그때 당시에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검문도 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불리한 대우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한 거 그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다른 면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는데 조선일보도 그 당시는 이제 상황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사옥을 지고는 오죽 했으면은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가 동아일보를 눌렀다. 가령 그런 걸 했는데. 자, 이 조선일보를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육사 형제들이 조선일보에 세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육사는 조선일보 대구지국에서 기자를 하셨고, 한 1년도 채 안 되죠. 193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전에는 중해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그것도 사실은 언제 끝났는지 기록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선일보에 31년 8월에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가서 기껏해 한 1년 정도,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해서, 기자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해일보 혹은 조선일보로 이렇게 활동한 그는 한 2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쓴 기사들도 지금 기록에 많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전문가로서 그걸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 혹은 선조들, 인문들이 한 그거는, 지사로서 말하자면 일종의 계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민족도 빨리 배우고 많이 알고 빨리 깨우쳐서 세상의 흐름도 빨리 알고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되찾고 다시 부강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지라는 그런 일념에서 말하자면 그런 기사를 많이 썼고 우리 육사도 보면은 쓴 것이 가령 처음에는 이제 기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래 안 하셨으니까 이 쓴 기사가 보면은 우리의 대구의 자랑, 양령시장의 유래,
대구 약전시장이라고 그러나 양령시장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뭐 딴 또 그 별건곤이라고 하는 잡지에 개백이라는 잡지 후속으로 나온 거기에 보면 또 가령 그런 걸 쓰고 한 거 보면은 초기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심부름 안 시킵니다. 언론사가 당연히 그거는 자기가 한 1년 혹은 2년 동안 배워가지고 거기서 좀 익숙해지면은 야 이거 한번 써봐라 그래서 잘 쓰면은 이놈 봐라. 그 관행이 그랬습니다. 말도 좋은 말 안 씁니다. 이놈 봐라 제법이네. 그래서 또 조금 어려운 거 시키고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이제 그런 게 그 관행인데 그게 관행이라면 저희들이 70년대 말에 그게 관행이었다면 그 전에 선배들은 그보다 더 심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형제분이 말하자면 조선일보에서 일을 했는데 그 동생분은 원조 씨는 말하자면은 그 조선일보 본사에 서울에 있는 본사에 하계부 기자로서 굉장히 필명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춘문예에도 2번이나 미리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조카되는 분이 사실은 원록 아재보다가 원조 아재가 훨씬 더 유명해가지고 소개할 때 그러니까 원조의 형 그러니까 육사의 동생이 아니라 원조 기자의 이원조 기자의 형이 되는 이원록 기자라는 이런 식으로 소개가 언급이 될 정도로 아주 필명을 날렸고 그다음에 막내가 조선일보 인천지국에서 그걸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78년에 기자로 들어갔을 때도 그 지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대구 지국이라든지 아니면 큰 도시가 이렇게 지국이 있는데 그럼 서울에서 그때는 저희들이 할 때는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뽑은 기자를 그걸로 보내가지고 지역 상황을 지역 연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내가지고 그 지역 상황을 좀 알게 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달라졌지만은 그 지역판이 있었습니다. 경북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경북판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요 한 면에 밑에 광고하고 반 정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각 지국에서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1980년 11월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군소 있는 것들을 없애고 각 도에 하나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강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자를 해고시킨 게 그게 1980년 11월의 일입니다. 자, 그럼 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육사하고 동생이죠. 인천 지국에 있는 이원창 기자가 이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형제분들이 다들 말하자면은 저항의식 혹은 어떤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라든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리고 우리 민족이 더 분발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은 특히 육사 집안의 그 형제들은 하나같이 왜냐면은 육사가 기자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대구에 처음 이렇게 가서도 20대 초반에 말하자면 사형제가 잡혀가지고 그게 조선은행 대구 지점이죠. 그 폭파 사건에 말하자면 연루가 된 걸로 해서 잡혀가서 고초를 치르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집안의 육형제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하나같이 굉장히 강한 항일 그다음에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찾고 고뇌하고 힘들어했던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고 또 그래서 육사 정신이 이렇게 길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얘기를 다시 이제 조금 더 보태드리면은 동아일보는 그 뒤에 이제 1940년 조금 전에 편집국 사진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편집국 그게 이제 1940년 8월 달에 8월 10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때 말하자면 마지막 신문을 내고 기념사진을 찍고 굉장히 슬픈 날이 될 텐데 1920년
3월 6일에 조선일보는 창간을 해서 동아일보는 4월 1일에 창간을 했지만은 두 신문이 문 닫는 날은 같습니다. 문 닫는 날은 같은데 그게 1940년 8월 10일 날 다 같이 이제 문을 닫고 그러면은 일제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경성일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 대한매일신보가 한글로 나와서 그 대한을 빼고 일제는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일제 시대 내내 그러니까 해방이 된 것도 매일신보는 8월 1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8월 16일자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도 뭐 해방이라는 말 이런 건 안 쓰고 그때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영인본을 이렇게 보면은 천황이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뭐 물론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했는데 일제 시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1900년대 초에 1905년 이때 생긴 경성일보가 일본 사람들을 위한 일본어 신문이었는데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때 나오던 대한매일신보의 대한을 빼버리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성일보의 자회사처럼 밑으로 넣어가지고 한글을 조선어로 한글로 신문을 쭉 해서 일제시대 때는 그 신문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 중간에 영자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중간에 없어졌고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그 올해가 딱 만 100년이 됐죠. 이 두 개 신문하고 시대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그 신문은 민원식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그 지독한 친일 분자였는데 이듬해 1년 만에 도쿄에서 양근환이라고 하는 우리 애국지사한테 암살됐습니다. 죽었어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참정권 획득 운동하러 일본에 가서 호텔에 있다가 우리 애국지사가 그냥 그놈 칼로 그냥 해갖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그거는 이제 없어졌고 나머지 조선동화는 한글로 해서 나오다가 자 일본어판 경성일보 그 다음에 총독부에서 내는 한글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두 개가 자 매일신보 이렇게 두 개가 오다가 192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생겨서 쭉 같이 오다가 1940년이 되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가 처음에 무단 통치를 하다가 두 번째 문화 통치를 하다가 1931년부터는 일본이 굉장히 전쟁을 이렇게 확전을 하게 되면서 또 통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무리하게 수탈을 하게 되고 창시 개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지원병도 받아가고 받고 정신대도 뽑아가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31년부터 점점 심해져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38년 이후로는 가다가 1941년에 진주만 그걸 하면서 점점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194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폐간을 하면서 전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전쟁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일본 본토에서도, 일본에서도 사실은 그 당시 1,500개 정도 신문이 쭉 막 크고 작은 게 있었는데 한현에 지금 야마구치현 그런 거 할 때 좀 한현에 한신문 그렇게 해서 55개로 일본도 줄였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민족지로서 우리 한글로서 그게 친일이든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말하자면은 1931년 세 번째 단계의 일본 통치, 그러니까 무단 통치, 문화 통치, 그 다음에 전쟁 말기 그런 세 번째 단계의 통치에 가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일정 부분 친일 비슷한 논조를 띠거나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단계에 가서 그런 큰 거기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금 1940년 8월 10일 이때는 창시 개명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창시 개명이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 다 하라고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신문은 그때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1940년이 아직 5년이 남았는데 그 5년이 남은 동안은 경성일보 일본어판 신문, 그다음에 매일신보, 한글신문, 이 조선어신문 이 두 개는 그대로 해방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일제시대 때 그 신문이 이렇게 지나온 거 그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 부분입니다. 방송은 육사께서는 방송에는 종사를 안 했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거는 1927년입니다. 1927년. 근데 그게 세계에서 그렇게 늦은 수준이 아닙니다. 1927년 JODK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호출부호죠. 지금은 HLKA라고 그러나요? KBS 방송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재편이기 때문에 JODK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경성 방송이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고 냉중에는 따로 채널을 달리해서 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방송은 사실은 크게 어떤 그게 아니지만은 이제 일본이 1941년부터 진주만 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하고부터는 일본도 굉장히 몰리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령 지금도 뭐 코로나로 죽거나 뭐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막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때는 뭐 우리가 그냥 앉아 죽거나 서서 싸우다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전쟁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1942년에 그 이승만 박사가 우리 단파로 제가 말씀드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단파 방송으로 지금도 단파로 한국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잘 듣지 않는데 왜냐면은 지금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은 없죠. 1972년인가까지는 미국에서 우리 방송이 KBS를 통해서 아침에 한 20분인가 이렇게 중계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지만 72년부터 이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자면 조금 사회 체제를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약간 독재라고 그러나요? 좀 그런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은 그때는 미국 정부가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방송의 어떤 언론의 어떤 독립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그 대신에 늦어도 좋으니까 확실한 내용을 내라. 2번 이상 확인해가지고 그런 이제 지침에 따라서 굉장히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국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유신 반대 데모라든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내가서 오늘 12.6이네. 1979년 10월 26일 날 12.6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 전에 1972년부터 79년까지의 어떤 7년 동안은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 헌법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것 자체를 보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학생들의 어떤 시위, 집회 이것도 보도가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거였는데 그때 미국에서 우리 방송은 그거를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KBS가 중계를 하다가 정부에서 하지 마라. 이제 우리나라 방송도 충분히 발전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남부 방송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라고 그런 거였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고 그런 귀에 거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막은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건데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1942년에 우리 고국에 있는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단파 방송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사실은 그 방송을 VOA 방송을 안 하다가 독일이 유럽을 침략을 하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고 등등 하면서 독일어 방송, 이태리어, 프랑스어, 영어 뭐 등등 하면서 지금 한 40한 5개국 정도로 하는데 우리 한국어 방송은 1942년
그때 이승만 박사가 말하자면은 곧 전쟁이 끝난다. 일본이 그 불의하게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미국이 드디어 전쟁을 하기로 했다. 미국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역사에 보면은 1차 대전 때도 일찍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의 여객선, 민간인 여객선이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서 격침이 돼서 민간인들이 1,500명 정도가 이렇게 그냥 수장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것. 그전에는 미국이 독일 쪽, 추축국 쪽, 그 다음에 연합국 쪽에 다 무기를 팔고 그랬습니다. 뭐 자동차도 팔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미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거고, 전쟁이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그때 박살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만 해도 한 1,50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바로 스페인 플루라고 그래서 스페인 독감 지금 요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알게 됐을 텐데, 그해 1918년 겨울에 그게 또 발생해서 기록에 보면은 1,700만 명부터 5천만 명까지 차이가 그렇게 큰데, 지금 그걸로 해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도 그해 전쟁이 1918년 11월에 끝났는데 그해 겨울하고 이듬해 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령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전쟁을 치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것들은 비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다가 2차 대전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미국의 동무대로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우선 이승만 박사가 1942년에 한 그 방송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상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빛나기는 자세히 들으시오. 그러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할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여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대적의 설망설자 중에서 보급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설상에서 백상 악정과 학대를 받는 우리 투매남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왜냐지 저기 멸망을 계속하느라고 미국의 군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믿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를 하여 해병을 동하지 아니할 틈에 왜저기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절것으로 하지만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방 히로리도 얼마나니 모습이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연설이 한 7분 정도 길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건 한 2분 앞부분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내용, 그러니까 머지않아 일본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왜냐하면은 미국이 유럽 전쟁에서도 그 참전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사실은 남은 나라 그 전쟁에 그 이렇게 자기 국민들이 가서 그 막대한 피해를 입는 그런 걸 결정하는 대통령이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명분이 있는 전쟁. 예를 들어서 우리 6.25 전쟁도 잘 아시겠지만 미군들이 와서 한 3만 5천 명 정도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실종자 말고
MIA를 Missing in Action이라고 하는 그 전투 중 실종 말고도 전사로 판명된 만 해도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고 월남전에서는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고 뭐 그래 되는데 그런 전쟁을 물론 미국은 일각에서는 전쟁으로 큰 나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나라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자기가 물론 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인데 와서 전쟁을 치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2차 대전도 미국이 늦게 참전했습니다. 늦게 참전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독일하고 독일이 체코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이 돼서 어디입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만. 1차 대전 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나 러시아 책에 보면은 2차 대전은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아니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라도 말해서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끌고 나갈 그걸 인정을 한다 그래도 러시아는 진짜 무지하게 인명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머지 동유럽에다가 그다음에 프랑스에다가 영국에다 굉장한 그게 있었죠. 그렇지만은 미국이 하여튼 진주만 그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전세가 기울어졌고 일본은 이승만 박사가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하와이에 있다가 그다음에 워싱턴에도 가고 하면서 그런 외교적인 활동을 주로 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쫓겨났죠. 저는 어릴 때 그분이 이렇게 문경에 잘 아시겠지만 문경에 시멘트 공장이 큰 게 있으면 지금은 가동 안 하는데 그게 1958년인가 9년에 준공을 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 어릴 때인데 꼬마 국락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깃발 흔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진짜 나이 많으신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 기억이 없지만 하여튼 그걸 한 건 기억을 나는데 그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워싱턴에 가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퍼지는 단파 방송을 하니까 우리 국내에서 그럼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록을 보면은 1927년에 우리나라가 방송을 시작할 때 남북한 합쳐서 라디오가 3,000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일본 사람이 주로 4분의 3은 갖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라디오는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대해서는 라디오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단파 방송은 또 다른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경성방송 아까 말씀드린 일제가 일제시대 때 KBS의 전신이죠. 1927년에 문을 연 그 경성방송의 엔지니어들은 방송사에서는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방송을 단파라고 그래도 들을 수가 있고 지금도 가령 우리가 위성 이렇게 접시 안테나 있죠. 파라볼라 안테나를 각도를 맞춰 가지고 가령 이렇게 어디 하면은 거기에 수신이 되고 하는 게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그런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파 방송을 청취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내용 일본이 곧 망한다더라.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더라. 이런 내용 같은 게 비밀리에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총독부 당국이 그걸 캐치를 해서 그때 한 300여 명을 잡아갑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단파 밀청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 방송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굉장히 정관도 당하고 압수도 당하고 그다음에 신문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문 닫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36년 8월 달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동아일보가 8월 30일인가 그걸 실었는데 그 전에 8월 13일인가 며칠 전에 뭔 신문이 그걸 냈는데 그때는 신문이 하도 흐려가지고 요 앞에 일장기를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8월 30일 날 동아일보 사진은 이게 지운 게 분명한 사진이 나가니까 그때 또 잡혀가죠. 잡혀가고 동아일보는 정관이 되는데 한 1년 10개월 정도 정관이 됩니다. 10개월 동안 신문을 못 냈습니다.
가령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나름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1년 이후에 일본이 말하자면은 그 마지막 그런 발악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통치가 넘어가면서 강요에 의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런 이제 친일적인 행위를 한 거는 또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건 구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우리 이승만 박사가 한 이 단파 방송, 그래서 이게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 들으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우리 방송사 기술 엔지니어들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그걸 전부 메모해가지고 각지에 돌리고 그러다가 한 400여 명 잡혀갖고 그 잡혀간 사람 중에 7명은 옥사하고 나머지는 또 징역 살고 뭐 등등 그런 우리한테 그 아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시간 계산 제가 잘못해서 그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육사가 가령 일한 그 신문이라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회적인 조건, 그거는 식민지라는 제국주의에서 파생된 식민지의 어떤 청년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하는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잠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육사 활동했던 그 20년대, 30년대, 40년대, 즉,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생존해왔고 또 어떻게 투쟁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어설프게 살펴봤습니다. 재미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